기아차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4,2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계는 충격인데 100여 개 기업이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분석합니다. 정부가 수능 개편을 1년 뒤로 미뤘습니다. 중3 학생들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고 수능은 현행대로 치르게 됩니다. 입시제가 그렇게 바로 급변하게 바뀌어버리면 어떤 아이들은 피해를 입을 게 분명하거든요. 혼란에 빠진 교육 현장 취재했습니다.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가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갚았고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의 돈이 전혀 아니었다. 송영구 국방장관이 한미 장관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도입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포장 짚어봅니다. 할머니가 잠든 사이 알몸으로 집을 나가 배회하던 3살 아이가 무사히 가족 품에 돌아갔습니다. 미리 지문을 등록해둔 덕이었습니다. 여성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혀 스마트폰 수리비 2,400여만 원을 뜯어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박 씨의 범행은 공교롭게도 이곳에서 같은 피해를 당한 자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9시 뉴스 전원책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아차 노조가 낸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회사 측이 지면 자동차 업계가 한국을 떠나겠다고까지 했는데 법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점심값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그에 따른 밀린 임금 4,223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임금은 휴일, 야근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이 늘면서 줘야 할 임금도 늘어난 겁니다. 오늘 판결은 자동차 산업은 물론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을 겪은 기업은 192개인데 115개 기업은 지금도 소송 중입니다. 이래저래 일자리 늘리기는 더 어렵게 됐습니다. 주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기아차 노조원이 기쁜 표정으로 나옵니다. 그동안 잘못된 임금 계산을 통해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 조건을 개선하자 그런 취지의 시작을 했는데 노조가 6년 전 회사가 상여금과 중식대, 일비를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 1조 926억을 더 줬다며 낸 소송에서 이긴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비는 개개인 활동과 영업실적에 따라 주는 것이라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측 청구 금액 중 일비 부분을 빼고 4,223억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사측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있었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해왔습니다. 아울러 갑작스런 재정 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회사 존립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아차가 매년 1조에서 16조 원의 이익을 내고 부채 비율도 낮아 임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노조 측의 요구는 신의 측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동안 회사가 얻은 이익이 노조가 얻은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올해 들어 현대차, 기아차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기아차는 법원이 통상임금 판결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형편이 견디기 힘들게 나빠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에 재계는 반발했고 노동계는 환영하며 희비가 걸렸습니다. 기아차 말고도 통상임금 소송이 115건이나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업 사정에 따라 판결이 들쭉날쭉인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보도에 최윤정 기자입니다. 법원이 노조의 지급을 정한 금액은 4,223억 원이지만 적용 대상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소송까지 감안하면 실부담액은 1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기아차는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의 경영 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즉시 항소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구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도 신의 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노사 간의 합의를 부정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제조기업들의 인건비 확대에 대한 요구가 거세져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법으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정기 상여금과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것은 당연한 일인데 노동조합에서 요구했던 전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노조와 사용자 단체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소모적인 줄 소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3년 전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면서도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확한 기준이 없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기업도 근로자도 혼란스럽기만 하고 결국 소모적인 소송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하림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이 회사는 2년 전부터 직원 상여금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1심에선 노조가 2심에선 사측이 승소하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다가 3년 만에 양측 합의로 끝낸 겁니다. 어차피 전환할 통상임금만큼 빨리 하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지난해 금호타이어도 1심은 노조가, 2심은 회사가 승소하면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비슷한 조건에도 재판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기아차 판결에선 핵심 쟁점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시아나와 현대중공업 재판부는 통상임금 지급 시 재정 악화로 기업 존립이 힘들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용자 측은 노조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노조 측은 회사를 상대로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줄 정도의 요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GM은 정기상여금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요건 때문에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르노삼성은 같은 요건에도 인정됐습니다. 그런 인건비 그리고 이익 보상 비율 이런 것들을 건건이 사건마다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115건. 오락가락 판결이 엇갈리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예, 경제부 윤창기 기자와 함께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이 사실 이 정기적인 상여금, 네. 이거 뭐 3년 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미 통상임금으로 보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 그토록 뜨거운 감자다 이런 말이 나온 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기아차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자동차 업계 상황이 그닥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경영 현실을 감안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최근 3년간 이 기아차가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는 등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신의식 원칙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 법원은 원금 3천억 원과 이자 1천억 원을 합친 이 4천억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기아차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기아차는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네. 지금 경영 피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기아차는 1심 판결로 4천억 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이 추가 소송까지 감안하면 1조 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내수와 수출 부진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사드 여파까지 현재 기아차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아차는 영업수지가 가까스로 적자를 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명적이라는 이번 판결이 치명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현대기아차의 파업은 그대로 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아차의 적자 전환은
현대 기아차 그룹 전체의 차입 조건 등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여기에 대한 다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가장 핵심적인 판결을 보자면 지난 2013년에 가블 오토텍 관련 대법원의 이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에는 신의성실 원칙을 인정해서 소급 적용을 하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올해 2월에 현대로템과 두산중공업 관련 판결에서는 회사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신의 측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2014년 결과와 지금 2017년의 판결이 이 법원의 들쭉날쭉한 이런 판결 탓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제 단체들, 주요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전경련, 경총, 대한상이 할 것 없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유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자,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한 이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스럽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총은 신의 측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업에게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주는 판결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재계는 이 같은 신의 측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쌓인다면 이 기업이 부담할 돈이 최대 3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일 시청자들에게 관심 가는 것은 지금 직장인 월급이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더 오르느냐, 또 혹은 다른 기업에도 이 판결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기업이 지금 호봉제에서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달리 이 성과 상여금이 아주 들쭉날쭉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 이 결과로 사실 온도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근로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번 판결과 같이 통상임금이 오르는 기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 근로수당 등이 늘면서 퇴직금도 덩달아 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혼란에 빠진 교육 현장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수능 개편을 1년 미뤘습니다. 3주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새로운 교육 과정대로 공부를 하면서도 수능은 현행대로 치르게 됩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2021학년도로 예정했던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내놓은 수능 절대평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제시해놓고서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훨씬 더 강하게 그런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하지만 혼란은 계속될 조짐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학교 수업은 개편 교과서로 하고 수능은 기존 체제로 치러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수능이 안 나온다니까 그것도 난감하고. 사상 처음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오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수능이 따로 노는 일명 미스매치 문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무엇보다 교육부 오락가락 정책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갈피를 못 잡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불똥이 튄 것 같아서 1년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0일 만에 내년에 유예가 됐잖아요. 아이들은 피해를 입을 게 분명하거든요. 누구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될지 학생이고 학부모고 아무도 모르지 않을.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자문을 거쳐 내년 8월 대입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TV조선 윤들입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금전거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성 사업가로 알려진 옥모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명품 가방과 현금 등 총 6천만 원을 이 대표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옥 씨는 사업상 편의를 봐준다고 해 돈을 건넸다면서 이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기업 임원, 금융기관 부행장 등을 옥 씨와 만나게 해주거나 연락처를 보내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금전 거래는 했지만 4달 전 모두 갚았다고 했습니다. 물품 처리를 하고 구입 비용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등등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한 6천만 원 정도. 대가 관계가 아니었다며 차용증도 있다고 했습니다.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에 돈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요. 이 대표는 옥 씨를 친박 원로로부터 소개받았고 지난 총선에선 자원봉사 차원에서 스타일링 조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옥 씨가 금품을 요구해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더 빌려달라. 이제 생활이 어렵다. 융통을 어디 가서 좀 해달라. 이 대표가 옥 씨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옥 씨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백수 회사 주식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 후보자가 일한 법무법인이 이 백수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비상장 회사인 내추럴 엔도텍 주식을 구입해 약 5억 6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회사는 가짜 백수호 파문으로 주가가 폭락했지만 이 후보자는 그 전에 일부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근무한 법무법인이 지난 2015년 4월 내추럴 엔도텍이 의뢰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임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코스닥의 작은 종목을 어찌 그리 핀셋으로 잘 집어내서 사면 폭등하고 팔면 폭락합니까? 이유정 후보자는 내추럴 엔도텍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고 주식 매입과 사건 수임 시기도 1년 6개월 떨어져 있어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이 후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자기 주식을 팔았다며 이후 주식 거래는 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촉구했고 금감원은 조만간 주식 투자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당초 오늘로 예상됐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윗선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입니다.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 판결에 대해 이제 시작이자 깃털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청와대가 정치 공작 컨트롤 타워가 돼서 주도적이고 면밀하게 불법 정치 공작을 지휘했다는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가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선에 개입했는데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백혜련 대변인 역시 댓글 공작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것이라며 결국 이 전 대통령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4대강, 자원외교, BBK 등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원 전 원장의 윗선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최근 댓글 사건 관련해 국정원 외곽 조직의 운영과 자금 지원 실태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후속 보도입니다. 이 북한 김정은 막 가도 이렇게까지 막 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겠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4발을 동시에 쏘는 합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괌을 포위 타격하겠다는 위협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또 하나 기가 막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을 비판하는 책을 소개한
우리나라 신문 기자와 신문사 대표 4분을 극형에 처한다고 협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는 점잖게 말로 해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 로켓 발사 훈련을 많이 하여 북한 조선중앙TV는 백두산을 배경으로 선 이동식 발사 차량과 함께 탄도미사일 4발이 해변에서 동시에 발사되는 합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ICBM급인 화성 14형으로 추정되는데 미사일 4발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했던 말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주권 국가의 자비적 권리를 난폭하게 요린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의 의장 성명을 전면 배격한다. 한국 언론에도 극언을 퍼부었습니다. 북한 중앙재판소는 외신 기자들이 북한 내부 실상을 비판적으로 다룬 책을 힐난하면서 이 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쓴 한국의 2개 신문사 대표와 기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극형에 처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상식적인 위협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핵은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뉘는데요. 전술핵은 보통 100킬로톤 이하의 핵무기를 말합니다. 이 소형화 경량화된 핵무기, 이 전술핵은 1991년 한반도에서 실수했는데 북핵 위기 속에 다시 배치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처음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됐습니다. 그동안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던 정부 여당의 비핵화 노선이 방향을 틀지 모르겠다. 이래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송영무 장관이 매티스 장관에게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배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런 논의들이 있다는 정도를 한미 국방장관께서 서로 그냥 언급한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도 깊은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이유로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자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면서 핵무장 결의안도 제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수호와 대한민국의 자위권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외교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전술핵 관련해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한반도에 있던 전술 핵무기가 완전히 실수됐죠. 이번에 미국이 동의해 전술핵을 다시 들려온다면 전략 폭격기에 싣는 스마트 원자탄이라는 소형 핵폭탄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핵추진 잠수함, 우리가 도입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개발하는 방안과 미국 핵 잠수함을 한반도에 도입하는 방안이 둘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채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술핵은 중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하는 전략핵과 달리 전투기나 폭격기에 탑재하는 핵폭탄과 단거리 로켓에 장착하는 핵탄두, 병사가 등에 매는 핵배낭, 핵지뢰 등이 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주한미군 전술핵은 전부 철수했습니다. 만일 전술핵을 다시 들여온다면 가장 유력한 건 신형 B-61-12 핵폭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소속 5개국의 미국 공군기지 6곳에 150여 개가 보관돼 있습니다. 일명 스마트 원자폭탄인데 김정은이 산악지대나 평양 지하 깊숙이 은신하더라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탄두를 들어와서 개조된 그 이중기능 전투기에 탑재하게 되면은 한반도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완료되는 겁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B-83 핵폭탄도 후보로 거론됩니다. B-52, B-2 전략폭격기나 F-22 전투기 등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핵 잠수함은 우리가 독자 개발하거나 미국의 핵 잠수함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걸 추진할 지금 검토라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검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에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 미국 핵잠수함 배치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뒤에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부쩍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이틀 내리 통화하면서 미일 동맹은 100% 동맹 관계라고 말했는데요. 미일 정상이 대북 정책에서 드물게 찰떡 같은 이런 관계를 과시하는 사이에 한국만 따돌림 당하는 코리아 패싱 걱정이 커가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또 보도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일본 시간 30일 밤 11시 33분부터 30일 0시 6분까지 아베 일본 총리와 트럼프 미 대통령이 33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29일 북한 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통화를 했던 두 정상이 이틀 연속으로 공조를 확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から米国は同盟国である日本と 100% 共にあると日本防衛に対するコミットメント、力強いコミットメントもありました。 미일 정상은 대북 석유 수출 금지 등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외교수장인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고노 일본 외무상, 국방 책임자인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도 통화를 하는 등 미일 공조는 다각도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통화는 모두 11차례 이뤄졌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의 통화는 2차례에 그쳐 코리아 패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핵 대응에서 한국이 소외된다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반면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외교적 해법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혀 미국 정부의 대북 대응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유익 있게 볼 뉴스입니다. 벌거벗은 3살 아이가 거리에서 발견됐는데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둔 덕분이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발가벗은 아이를 안고 지구대로 들어옵니다. 집을 잃은 3살 김모 군입니다. 김 군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양팔을 휘저으며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지구대 안을 활보합니다. 경찰관들이 번갈아 김 군을 돌봅니다. 경찰 조끼를 입히고 장난감도 손에 쥐어줍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김 군은 집 주소나 부모 연락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김 군은 할머니가 낮잠을 자는 사이 밖으로 나와 길을 잃었습니다. 할머니하고 잠을 자고 있다가 먼저 깨가지고 날씨가 더우니까 아마 발가벗은 상태로 밖으로 혼자 뛰쳐나와가지고. 경찰이 지문을 확인했더니 김 군의 연락처가 발견됐습니다. 김 군의 부모가 아이의 지문과 사진을 등록한 덕분이었습니다. 미리 사전 등록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조회해서 보호자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었습니다. 김 군은 지구대에 온 지 1시간 20분 만에 엄마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살인 사건이 15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SNS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현금을 인출하려는 남성. 지난 2002년 5월 다방종업원 21살 여성 A씨를 살해한 살인 용의자입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다방종업원 A씨는 납치된 지 10일 만에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CCTV 화질이 나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아니, 우리도 금방 잡힐 줄 알았는데
수사도 해보고 하다가도 행보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 경찰은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SNS에 공개 수배했습니다. 당시 은행에서 숨진 A씨의 적금 500만 원을 인출하던 공범 41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한 네티즌의 제보가 넉 달 만에 70건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공범을 체포한 뒤 통화 내역 15,000건을 추적한 끝에 46살 양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15년 만입니다. 영원히 못 잡을까봐 그게 제일 했는데 이렇게 해줘서 잡아줘서 너무 고맙고요. 지난 2012년 다른 범죄로 9년 만에 출소한 양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양 씨가 성당에서 기도를 하면서 복권 1등 당첨과 함께 피해자의 행복과 평안도 함께 적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여성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혀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는 수리비를 뜯어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사귀기까지 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말끔한 차림의 남성이 옆을 지나던 차에 팔을 가져다 댑니다. 손에서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들고는 다시 걸어갑니다. 걱정이 된 운전자가 내려 괜찮은지 물어보자 연락처를 남깁니다. 40살 박모 씨는 이처럼 고의로 사고를 내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운전자로부터 수리비를 받아냈습니다. 됐습니다 하길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경험하고 들어놓는 사람도 요새는 너무 부지기수잖아요. 속칭 스마트폰 손목치기인데 박 씨는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적어도 200명으로부터 2,4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피해자의 80%가 여성이었는데 이 가운데 한 여성과는 6개월 동안 사귀기도 했습니다. 박 씨의 범행은 공교롭게도 이곳에서 같은 피해를 당한 자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용돈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보다 더 궁극적인 어떤 목적은 그 여성을 좀 꼬드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모두 합치면 피해자 900명이 1억 원 이상 빼앗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돈 문제로 조폭 간의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적발될까 봐 주변 CCTV 영상을 삭제까지 했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유흥가입니다. 숙박업소와 각종 주점이 즐비합니다. 지난 6월 23일 새벽 이곳에서 전주 폭력 조직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나이트파 조직원 이모 씨 등 3명과 북대파 조직원 김모 씨 등 8명이 둔기를 들고 맞붙었습니다. 이 씨가 김 씨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시작된 말다툼은 도로 한복판에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습니다. 둘 다 다쳤는데 한 명은 좀 많이 다쳤고 한 명은 그냥 좀 얼굴이 좀 부었어요. 한 명은 좀 막 피가 많이 흘렀어요. 이들은 난투극 이후에도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은 주변 유흥업소를 돌며 난투극 장면이 담긴 CCTV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척보를 접수한 경찰이 삭제된 CCTV를 복원해 11명을 입건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찾기 위해서 휴대폰 또 차량 또 주거지 이런 데를 다 압수해가지고 경찰은 증거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을 인양해 선체 수색까지 했지만 실종자 2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선장의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뒤집힌 어선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어제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전복 사고가 난 홍게잡이 배입니다. 저는 진짜 물 빠져야 돼. 선체는 통발과 밧줄 수백 가닥이 뒤엉켰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을 구룡포로 가져와 실종자 수색을 벌였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선실에 남아있던 에어포켓에도 실종선원 2명은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자동 구조 요청 장치인 V패스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지나던 유조선이 신고할 때까지 8시간을 바다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사고라서 그 문제가 자신이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전장치는
해경 조사 결과 27톤짜리 어선에 통발과 어구 등 28.8톤을 실었습니다. 출항 당시부터 무게 균형이 맞지 않아 어선이 기울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실었다고 봐야지 가도 쓰잖아요. 조금 넘어가 있었지. 해경은 선장 59살 김모 씨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상 나쁠 때 무리한 운항과 가적이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해경은 사고 해역에서 이틀째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1919년 건국이냐 1948년 건국이냐 이 건국절 논란이 장관 후보자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이 1948년 8월 15일 건국했다고 해서 역사관 논란이 휘말려 여권 지지층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박성진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역사의 무지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박 후보자가 사퇴를 거부하고 여당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커지자 청와대가 고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보수적인 역사관을 지닌 박 후보자의 사퇴 여부를 두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는 겁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적인 성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역사관과 이념 논란에 대해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자신의 연구보고서에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썼습니다. 사실 건국과 정부 수립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쪽 면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배우고, 전두환 정권에 대해선 신문에 나오는 걸로 봐선 잘못됐다고 생각하나 공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다며 입장이 정리되면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와 박 후보자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잇따르고 있는 인사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는 본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군의 날은 6.25 전쟁 때인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처음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해서 제정됐습니다. 60년이 넘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국군의 날을 바꾸라는 지시는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제2의 건국절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도에 최희묵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선 국군의 날 변경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보고받는 과정에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옮겨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며, 다만 국군의 날을 옮기라는 지시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건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옮겨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입니다. 현행 10월 1일 국군의 날은 1950년 9.28 서울수복 이후 38선을 돌파한 날이자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 날짜입니다. 이를 광복군 창설일로 바꾸자는 주장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역사 인식과 궤를 같이 합니다. 오는 2019년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습니다. 폐활락 창설 20주년이면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야당은 국론 분열을 우려합니다. 60년 동안 지켜온 기념일만으로도 정통성이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것저것 헤집어서 국민들을 갈라놓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 정말 화나는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군 장병들이 먹는 밥, 다른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군 장병들이 먹는 밥을 놓고
뇌물이 오가면 안 되겠죠. 방위사업청 4급 서기관이 군 급식재료 납품을 도와준다며 뇌물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이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한 건 이달 초입니다. 3년 전 방사청 계약관리부서에 있던 4급 서기관 A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를 한 겁니다. A씨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군식자재 납품 계약 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실제 납품 계약은 체결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처음 차원 내용이 아니라서 최고 내용도 저도 모르고 A씨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은 채무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쯤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예, 서울시 아직 빚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울시가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구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이라는 건데요. 인기 투표하듯 배분하다 보니 구청마다 예산을 따내리고 온라인 투표 실적 경제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부터 서울시는 지역사업 예산 지원을 시민투표 등으로 결정하는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555억 원입니다. 시민 참여 예산 사업에 참가하려면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원하는 사업에 투표하면 됩니다. 사업 목록엔 지하철역 출구 공사나 가로등 정비 사업, 무료 와이파이 존 설치 등 특정 지역 사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 결정 과정에 온라인 투표 점수 비중이 50%로 사실상 투표 결과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각 구청은 직원에게 주민투표를 독려하고 실적까지 요구합니다. 한 500명이 지금까지 했던데 니네는 한 300명 했으면 좀 왜 저조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특히 올해부턴 각 구청 사업을 콕 집어 선택할 수 있게 투표 항목이 세분화돼 이른바 투표 영업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홍보를 넘어서 압박까지 간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의도했던 것까지는 아니죠. 서울시는 다음 달 2일 지원 사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제 우리 교도 행정도 첨단 과학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드론이 교도소 위에 떴습니다. 정부가 공중에서 순찰 돌며 유사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드론 경비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재소자가 보이자 즉각 드론이 따라갑니다. 드론이 보낸 영상을 본 통제실이 즉각 경보를 발령하고 경비대가 투입됩니다. 드론을 활용해 재소자를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드론은 공중에서 추적을 하기 때문에 재소자를 놓칠 일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교도소 경비에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도 좀 더 첨단화된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시설 방어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재소자 단체 운동 시간 등 하루 2번 교도소 상공을 순찰합니다. 최대 시속 94km로 한 번에 약 30분 운영하며 재소자 이상 상황을 찾아냅니다. 외국에선 교도소 외부 사람이 재소자에게 마약 등을 전달하려고 드론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외부에서 접근하는 드론을 감시, 요격하는 훈련을 하고 방어 장치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인도에서 폭우로 5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수십 명이 숨지거나 매몰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에스컬레이터 발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잔해 사이에서 열심히 생존자를 찾습니다. 5층 건물이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인도 뭄바이에서 5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건물에는 모두 12가구가 거주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로 최소 11명이 숨졌고 여전히 20명 넘게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인명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he residence of 117-year-old Hussaini building in Bhendi Bazaar collapsed at 8:30 a.m. today. 당국은 이틀 전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낡은 건물이 붕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던 여성이 갑자기 바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옆에 있던 일행이 필사적으로 여성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지나가던 시민 여러 명이 힘을 보탠 지 한참 만에 여성은 구출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중국에서는 에스컬레이터 발판을 죽음의 덫으로 부르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LG전자가 새 스마트폰 V30를 선보였습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부문에서 2년 넘게 적자 수렁에 빠져 있는데 과연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독일 베를린에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Please allow me to start by saying how delighted I am to be here in historical Berlin to introduce the new generation of our LG V series. LG전자가 세계 3대 IT 박람회 가운데 하나인 독일 이파 행사에 맞춰 새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V30는 카메라와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 기능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영화 영상 화질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화면과 기기 사이 여백인 베젤이 줄면서 전작보다 화면은 더 커졌지만 기기 크기는 오히려 작아졌습니다. 명품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룹슨과의 협업도 유지해 CD보다 20배 이상의 음질이 보장됩니다. 뱅앤올룹슨이 속한 하마는 지난 3월 삼성전자에 인수됐습니다. LG가 이파에서 새 제품을 내놓기는 처음입니다. 지난주 뉴욕에서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 노트 8을 정면으로 겨냥한 전략입니다. 첫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I think, in my opinion, it was the camera, the cinematograph, to be able to just choose the scenario you want, just choose it, and it becomes live. It's very stunning. It is. 세계 시장 점유율 면에서 삼성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고 9분기 연속 적자 처지인 LG전자 스마트폰. 신제품 V30로 7전 8기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복싱 대 종합격투기의 대결은 메이웨더의 승리로 끝났죠. 40세의 메이웨더는 체력을 끝까지 유지한 반면 29살의 맥그리거는 경기 후반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두 선수 뭐가 달랐던 건지 신유만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맥그리거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자 심판은 메이웨더의 TKO 승을 선언합니다. 메이웨더와 맥그리거의 대결 종목이었던 복싱은 순간적으로 강한 주먹을 날리는 격렬한 무산소 운동과 팔을 올리고 쉴 새 없이 발을 움직이는 유산소 운동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UFC 선수인 맥그리거는 복싱 선수 메이웨더에 비해 순간적인 타격에 집중하는 무산소성 운동에 특화된 선수입니다. 반면 메이웨더는 지구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달리기에 비유하면 맥그리거는 폭발적인 스피드가 필요한 100m 단거리, 메이웨더는 스피드와 지구력을 동시에 갖춘 400m 중거리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라운드 3분의 시간도 패턴이 비슷합니다. 라운드 초반만큼은 맥그리거가 활발했지만 라운드 후반은 늘 메이웨더가 장악했습니다. 구석에 몰리면 도망갈 공간이 없는 정사각형 링과 팔이 끼었을 때 심판이 바로 떼어내는 복싱의 규칙은 UFC의 규칙과 많이 달랐고 이 또한 맥그리거에게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40살 복서 메이웨더는 빨리 달아오르지만 빨리 식는 맥그리거를 여유 있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곳입니다. 최고 사법기관으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과 성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져서 안 되는 것은 물론 대단히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받습니다. 이유정 후보자는 사실 법조계에서 지명도가 그리 높지 않은 분입니다. 처음엔 노무현 대통령과 박은순 시장,
진보 정당을 공개 지지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됐습니다. 코드 인사로 비판받았죠. 솔직히 저는 이것만으로도 진퇴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이 후보자의 주식 대박은 도덕성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 투자가들이 알지도 못하는 종목에 재산의 3분의 2를 투자했다는 것부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유 종목과 매매 시점으로 볼 때 상상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투자라고 합니다. 정권가에서는 투자 수준이 거의 귀신의 경지라는 감탄이 나왔습니다. 설마 작전 세력과 연계되었거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다니 주식 대박의 실체는 드러나겠죠. 헌법재판관은 법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명예와 돈은 좀처럼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번 주에 가을이 성큼 온 것 같죠?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일찍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 북동 지방에 자리를 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이렇게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경남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어느덧 날짜도 가을입니다. 내일이 9월의 첫날이죠. 일교차가 오늘보다 더 큽니다. 낮 기온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서울이 29도, 광주가 30도까지 올라 덥겠지만 아침과 밤에는 이보다 12도에서 13도가량 더 낮습니다. 시원해지는 건 좋지만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 만큼 가벼운 겉옷 챙기시고요. 내일 아침 서울 16도로 시작을 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만 동해안 지역은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태풍 상우가 북상 중인데 예상 진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주변 기압계가 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비 예보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해 보일지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막스 베버가 소명으로서의 정치 맨 마지막에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멋진 하루가 될 거라고 믿읍시다.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